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TV 4월 25일 월요일 아침 금주시장 전망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3일, 4일 일요일인데 제가 미리 이제 좀 아침 내내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만들어서 미리 좀 저녁에 보시라고 미리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기반, 그렇죠? 금요일날 미국이 폭삭 망가뜨려지면서 주말 내내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떠나지 않는 미국 시장의 폭락, 목금 이틀 동안에 아주 강하게 하락 장세 나타나면 혹시 이러다가 바닥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먹먹했는데 일단 좀 잊어버리자. 그래서 좀 바다도 좀 보고 머리도 좀 식히고 오히려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다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죠. 와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할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 2.8, 다우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 케이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2.82%나 무너졌죠. 33,811. 나스닥은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2.55도 큰 포인트지만 자주 일어날 경우 오케이. 근데 S&P도 2.77이나 무너졌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무너졌는데 처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되돌리지 못하고 거의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하락 장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후야 파웰이 지속적으로 긴축 강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우리가 이미 긴축 강도가 다 나올 줄 알고 있고 심지어 75bp도 나와라. 다 이제 시장이 선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크게 무너져 있고 이 긴축 강도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저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긴축을 빨리 하고 강하게 하면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 위험, 리스크, 불안감, 이게 두 개가 섞여서 어떨 때는 긴축 강도, 어쩔 때는 어쩔 때 인플레이션, 어쩔 때는 경기 침체. 이게 막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 투자자들 마음속에 두 개 다 상반된 생각이 나오는 것들이 불안감을 더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한국 시장도 제가 봐서는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2,700이 무너질 확률도 높아 보이죠? 이게 미국 S&P 500이죠? 네,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봉 그래프인데 이제 바닥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 번 더 무너지면 4천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S&P 500은 4천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한번 봅시다. 나스닥은 16,000까지 같은 게 12,839니까 얘는 12,000. 네, 이 정도가 또 바닥. 이게 깨지면 이제 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멈추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하는, 우리가 그래프를 단순하게 봐도 바닥에는 와 있는데 쉽게 멈추지 않는,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면서 이렇게 좀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2700에서 2650에서 2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응축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옆으로 기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보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막 올랐다 막 무너지는 우리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그런 무서운 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코스피의 모습이 우리 코스피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뭐 뭉쳐 있죠. 네, 좁은 박스권 안에서 멈춰 있는데 볼린저 배드도 바닥은 한 2,500, 위상은 한 2,900 이 정도 있고 중간선인 2,700에서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기고 행보하는 모습. 오히려 지금 한국이 더 강한 모습, 나름대로 바닥을 잘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작은 변화이지만 코스피가 의외로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죠. 1개월 동안 코스피는 외국인이 3.2조 달러, 3.2조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런데 반대로 일주일 한번 봅시다. 일주일은 1,800억밖에 안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달 3조 2천억이면 뭐 거의 한 1조씩을 팔았는데 이번 한 주는 1.8조 1,800억밖에 안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닥에 있는 코스피를 좀 줍줍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 작은 변화지만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덜 빠졌다는 거죠. 이건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덜 빠졌다는 것은 그나마 좀 희망적인 모습이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약간 대형주로 움직여 있는 모습. 반대로 코스닥을 봅시다. 1개월 동안에 1761억을 샀어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을 한번 봅시다. 일주일을 보면은 오히려 1334억을 판 거죠. 그렇죠? 네. 1개월 동안은 1700을 샀는데 전체로 하면 일주일은 1334원. 이번 주에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코스닥을 팔고 약간 코스피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이런 작은 변화가 시장에 나타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성장주들이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성장주에 대한 매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약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전체적인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중요한 순간,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주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날 특히 우리에게 눈에 들어왔던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 지갑을 닫았다는 점이 부각되자. 즉, 소비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고용이 강하게 버텨주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려고 빅스텝을 하는데 갭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속에 랄프 로렌, 언더아머 이러한 그 우리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의 여러 원인 중에서 크게 우리가 좀 인플레이션을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비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금주 시장은 뭐 뻔하죠. 순환매, 박스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 이런 건데 문제의 핵심은 하단이 뚫릴 위험. 2700이 뚫릴 위험. 2700이 무너지면 2500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위험. 과연 일시적으로 뚫릴 수 있지만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단이 뚫릴 위험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게 이번 주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680에서 2800포인트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2650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퀘스천. 이미 시장은 충분히 50bp 빅스텝을 여러 번, 한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두 번, 세 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다시 했다고 출렁이는 이유가 뭘까? 왜 무너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주말 내내 생각을 해도 클리어하게 답변을 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그래도 답을 낸다면 긴축 경로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가장 두려움을 준 게 아닌가. 그렇죠? 빅스텝 50일래, 50일래.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게 조금씩 줄면서 가야 되는 건가? 더 큰 게 나오는 건가? 이런 불확실성. 강하게 나올 것 같은 그 불확실성.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그 불확실성. 이 unclear. 이 unclear가 자본시장에서 가장 두려운데 어떤 정확한 이유지보다는 시장의 unclear, 불확실성이 지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금 이틀 동안 크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확신 여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심지어 조금이나 꺾이는 모습이 나타 3월에 살짝 꺾이긴 했는데 정말 저게 꺾일 거냐. 4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는 않는데 5월에 나오는데 과연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치고 꺾일 거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믿음의 부족 이런 것들이
몰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5월 FOMC를 앞두고 미 국채 10년 금리가 3%에 도달할 경우 증시는 또 한 번의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말이 소화의 과정이 하락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6일 지급 준비율 25p 인하하고 18일 중국의 3월 경제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결국 글로벌 긴축의 강도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중국의 지금 하는 정치 행태를 봐서는 이 셧다운을 멈출 것 같진 않다. 여기에 전쟁도 멈출 것 같진 않다. 러시아의 대대적인 사륙과 인권 말살이 이루어지는데 젤렌스키는 그냥 입으로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도와주는 척하는데 결판을 못 내고 이런 불안감, 지속적으로 나오는 에그프레이션, 또 쉬었다 나타나는 뭐 석유 가격 인상 하락, 뭐 그렇죠? LNG 가격의 상승, LPG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 불안성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멈추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견디다 못하고 주말을 금요일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아서 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Q를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이미 예상을 했던 금리 인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파월이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왜 장이 무너졌을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불확실성이다. 긴축 강도의 경로가 불확실하다. 경로가 아무리 많이 긴축을 하고 올리더라도 뭔가 클리어하게 지도와 맵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꺾일 것인가? 중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그 불안감. 이것이 주말을 앞두고 함께 쏟아지면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러한 퀘스천에 우리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뭔가? 바로 실적이죠. 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실적이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먼저 테슬라와 같은 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갭과 같은 오히려 소비주들이 무너지게 나오면서 양막 서로 섞여서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뭉치는 거죠. 이번 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26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27일 메타와 애플, 28일 아마존 이 종목들이 발표를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 것인가? 그렇죠? 1사분기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57조 2천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55조 9천억으로 2.2% 감소를 했다. 이런 부분 부정적이죠. 최근 3주 연속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Q는 느는데 결국 이익률을 깎아먹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거죠. 국내 기업들의 지금까지 실적 발표로 14개 코스피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좋아요. 4개 기업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낸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와 금융주주 등이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어닝 쇼크를 나타내는 기록됐죠. 현대모비스. 그렇죠. 다음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어닝 쇼크를 나타내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처럼 이렇게 탄탄한 급이 어닝 쇼크를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건비, 비용 증가가 수반이 되면서 인터넷, 게임 이러한 성장주들이 실적에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어닝 쇼크로 나타났다는 점이죠. 그렇죠? 이들이 의외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비용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조 조정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제조업들은 이미 이제 구조 조정이 돼 있고 살아남는 자가 살아나고 시장을 과점한 형태이고 인건비도 좀 덜 들어 자동화가 많이 됐는데 사람 머리로 하는 게임, 인터넷, IT 뭐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도 인건비 비용과 비용 상승, 소재 가격 상승 등이 크게 실적을 깎아먹는 어닝 쇼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글로벌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좀 낮아지는 점. 그렇죠? 코스피는 9.3, 퍼가 9.3.
2011년 이후 평균 10배보다도 낮은 상황.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했죠. 우리만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밸류에이션이 평균 10배였는데 지금 9.배, 3배다. 좋다, 매력적이다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평균을 하회한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한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분석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항상 피어그룹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12개월 미래 퓨처 프로는 15.56배, 좀 많이 낮아졌죠. 우리만 낮아진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낮았다는 거죠. 한국은 9.3배로 낮아졌어. 그러나 매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재는 없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악재, 그 위에 이제 제가 설명은 뺐는데, 일단 달러가 너무 강세예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와 일본이 통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큰 문제를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거죠. 특히 일본이 120엔, 120엔이라고 그래야 되죠. 20포인트나 절하되면서 큰 최근에 없는 엔화 절하, 물론 그 안에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이런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엔화 절하는 오늘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죠. 우리나라도 1244원대 이렇게 절하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2.9 거의 3%를 때리고 모기지 금리는 5%를 때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드 커브가 뭐 역전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린 것 자체가 시장에서 소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벌써 우리 이제 주택자금 대출만 해도 벌써 3, 40만 원 1억 빌리면 더 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상 가정에서 3, 40만 원 이자가 올라가면 일단 소비가 줄어요. 그렇죠? 먹는 거 좀 줄이고 얘들 학원비 좀 줄이고 엄마들 쓰는 거 먼저 줄이죠. 화장품도 덜 쓰시고 시장도 좀 덜 가시고 백화점 덜 가시고 외식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살짝 작은 충격이지만 모이고 모여서 그 다음 단계에 줄여서 경경할 때 그 다음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레이오프가 일어나고 임금 인상을 안 해주고 이러면은 더욱더 크게 줄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 한 번 더 한다면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재는 없는가? 우리에게 미 증시가 높은 물가이라는 소비 둔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분명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연준은 6월 75피 금리 인상 확률이 주말을 지나면서 낮아지고 있다. 엘렌 재무장관이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검토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일단 중국과 화해를 좀 하면서 물가를 낮추고 싶은 두 가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S&P 500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6.6% 상향 조정된 가운데 12개월 포워드 포가 18.6배로 낮아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약자일 수 있는 거죠. 나 같으면 다 서학개미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는 것보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와 한국도 현대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은 긍정적 기대감에 다소 있어서 다시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나와봐야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도 어려움 속에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현대차만 방어를 잘 하느냐? 이것도 아닌 거죠. 포드, GM도 잘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만 보면은 주식을 고를 수가 없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이도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TSMC도 좋은 가능성, 항상 글로벌 레이에서 피어로 봐야 된다. 우리만 살짝 좋아진다고 매력적이지 않다면 상대방도 그만큼 좋아지면 우리를 사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중간에 있는 계력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실적이 나쁘지, 대형 우량주들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지수적으로 바닥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가 바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줍줍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7만 원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면 또 기대감이 살 것이고. 항상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발표된 이후 한 달 이후부터 올라가더라.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주축할 때는 4월 CPI가 꺾였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줍줍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준 팁이었죠. 금요일 미국발 주가 하락 충격은 이번 주 내에 주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전적은 더욱 확대 장기화 추세로 가고 있으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네. 여기에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 발언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더욱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럴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죠. 이런 불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빠른 순환매와 단기 몰빵 투자 형태의 쏠림이다. 우리가 평생 머리털을 나고 사보지 않았던 사료, 음식료가 시장에 판을 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저는 현대사료랑 한일사료를 평생 사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투자의 백본, 즉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섹터,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지키는 거죠. 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의 주린이들을 또 주식 좀 하신 분들, 심지어는 제 매니저 후배들도 실적이 안 좋은, 펀드 실적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하수, 중수, 고수 할 것 없이 불안하죠. 먹을 수 있는 사람 운이죠. 우연히 현대사를 샀거나 한일사를 샀거나 음식료를 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한신기계처럼 원전 중에서도 하나를 잘 찍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소외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섹터를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사료와 음식료, 이제는 상승시마다 이익 실현 시기로 판단된다. 과감히 덜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버려라. 더 바랄 게 뭐가 있냐. 2차전지, 양극재 새로운 눕기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하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55,000원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한번 시켜라. 장기 투자자는 시총 3조까지 버텨라. PCB,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무조건 존보이다. 그렇죠? 네. 애플 관련주, 자화전자와 LG노텍은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자화전자 현재 시총이 7천억 수준까지 존보하라. 현재 6천억이다. 원통형 배터리, 2분기에 LG 엔솔이 실적을 발표할 때 원통형 배터리가 9천억까지 올라왔는데 1조를 찍고 넘어간다면 상신 EDP 실행 SE TCC 스틸은 지속적으로 보유가 필요하다. 그렇죠? 폐배터리 드디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코스모화학과 에코프로, 성진 하이텍이 곧 6월 정도에 상장을 할 건데 성진 하이텍이 시총이 제가 8천억 정도 예상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160억인데 8천억 40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모화학과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확률 이런 것들이 좋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코스모화학은 일단 25,000원을 단기 맥스로 보고 한번 팔아주는 센스 이런 건 필요하다. UAM 관련주 한번 올라가다가 박살이 났죠. 그럼 한번 뜰 확률이 있다. 배설 같은 것들은 5,000원이 깨지면 한번 살만하다. 반도체 전공정 소재 후공정 중에서는 소재가 좋아 보인다. 그렇죠? 후공정은 여전히 살짝 뜨다 말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전공정, 오니 QNC 이런 것들,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TCK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 OLED는 소형 OLED는 덕산 네오로스 같은 애들은 더 보지 말고 대형 OLED를 하는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인데 또 어떤 반대로 역으로 이노스 첨단 소재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덕산 네오로스처럼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을 사야 되는 건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친구집 KH바텍을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시던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물려서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없습니다. 조선주는 쉬었다 갈 수 있지만 올 1년 내내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숫자로 보여줄 것이다. 조선주는 꼭 하나를 들고 가라. 그렇죠? 오히려 기자재주 같은 것은 버려라. 기자재 가지고 돈 번 사람 못 봤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을 사지고 있어라. 저는 대우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이죠. 오히려 추천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 금주 제가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종목 봅시다. TLB.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더라. DDR5 수혜주. 현재 시가 중에 1949억으로 저평가로 판단. 시총 3천억 수준까지 투자는 첨부. 저 유로카페에는 제가 TLB 분석 자료 올려놨습니다. TCC 스틸로 올려놨죠.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500억 수준으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수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봤던 선진. 이게 하림그룹의 사료산업이죠. 저평가 영역이다. 지금 시총이 3,800억인데 5천억까지 에그플레이션에 순환매로 돈다면 선진은 사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시각. 다음에 소재에서 원익 QNC는 좋아 보인다. 현재 시총이 8천억인데 1조까지는 갈 것 같다. 자화전자는 올해 내내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들고 가자. 그렇죠? 현재 6천억 시총은 7천억까지 일단 도전할 것이다. 또 이제 아비코전자 진동 모터를 만드는 것 같은 메탈 파워 인덕터인데 우리 DDR5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아비코전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한번 시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분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주초에 충격이 있는데 바닥이 뚫릴 것인가? 바닥은 2650. 이게 뚫리면 2500 숫자를 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장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무너지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잘 버티면 올라갈 수 있다. 빨리 5월 7일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50bp를 빨리 올리는 게 낫다. 차라리 한 번에 100bp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충격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주 쉽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께서 자기 백본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자기가 백본이 아닌 물려서 늪을 헤매면 한 50%를 파셔야 됩니다. 파셔서 새롭게 돌아오는 종목들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죠. 네. 자화전자, 원익QNC, 선진, TLB,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은 한번 투자해보고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시고 잘 버티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